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방부대 안각과 세계유산 추진을 하고 있는 등재 신청서 작성 총괄팀장이자 현재 울산 안각과 박물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현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말 이 활쏘기 문화에 대해서 전국에 알리는 첫 번째 학술회의에 첫 번째 발표자로 발표를 하게 된 이 영광을 주신 활쏘기 문화 보존회와 봉도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발표자로 오셨는데 정말 이렇게 어린이 같은 제가 처음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방부대 안각화와 사냥인데요. 방부대 안각화 그림에는 당연히 선사시대의 사냥 그림이 들어가 있고 또 선사시대의 사냥은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본문을 열 내용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신석기 시대에는 사냥이 위주였고 우리나라에서 그 사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활쏘기라면 그 활쏘기의 시원을 여기 방부대 안각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게 되고 그 내용이 가장 주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최초라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현재 이제 방부대 안각화는 세계유산 문화 분야로 등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절차도 다 완료가 된 상태고 국제 절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활쏘기가 그 문화유산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또 그 세계유산 그러니까 월드 헤리티지하고 인류 무형문화유산은 그 등재 기준이나 관점이나 보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화유산에서는 활쏘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 알고 그 다음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제가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신청서 작성을 하고 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또 알려드리고 또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우선 그 월드 헤리티지는 OUB,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고 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방부대 안각화 가지고 있는 OUB와 그 안각화 속에 있는 활쏘기 그림은 어떤 이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하는 안각화는 방부대 안각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국립 방부대 안각화와 천자미각석 두 개를 합친 반구천의 안각화를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두 안각화는 모두 활쏘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방부대 안각화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천자미각석까지 포함된 글로벌한 관점의 어떤 그 가치를 찾아내면서 이제 활쏘기 천사시대의 활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선사시대 사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그 중요한 수렵채집 사회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방법 중에 하나고 그렇다면 문화유산에서는 활쏘기 그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그 세계유산을 등재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때 유산이 가지고 있는 명칭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가치를 표현하는 단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이죠. 지금 확정된 명칭은 반구천의 안각화라고 해서 영문 명칭은 약간 이 반구천의 안각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간단하지만 방구천이라는 이 하천 안에는 그 두 개의 다양한 특징을 가진 암각화가 있고, 그건 영문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페트로그리프스 어롱 더 방구천 스트림이라고 해서 방구천을 따라서 나타나는 암각화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방구천의 암각화에는 특징적인 두 개의 암각화가 있는데, 하나는 페트로그리프스 오브 방구대 테라스인 대곡리고, 약칭으로는 대곡리 라페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전리 각석이라고 해서 천전리 라페널이라는 그 두 개의 암각화를 가지고 있는데, 시기도 약간 차이가 있고 그 나타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도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 많은 그림들을 공유하고 있는 암각화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월드 헤리티지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방구천의 암각화는 세계유산 등재 단계 중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그 잠정 목록은 2010년 1월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려 10년에 걸친 세월을 거쳐서 국내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인 우선 등재 목록에는 2021년 2월달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4월, 7월에 동시에 등재 신청 후보와 등재 신청 대상까지 선정이 되면서 국내 절차는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국제 절차라고 해서 2024년도 1월달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 동안 이코모스라고 해서 유네스코에 있는 자문기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025년 7월달에 심의 결정을 해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등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최종 등재가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단계는 2단계에 와 있고, 지금 등재 신청서 초안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 유산 명칭은 이렇게 이제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원래 잠정 목록은 대곡천 스트림 페트로그리프스라고 해서 대곡천 암각화군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포함하는 암각화도 방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중간에 어떤 이 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두 암각화를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개념을 그 세계적인 어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제 학술적인 검토가 계속 진전이 되어 가면서 방구대를 계곡으로 보기도 하고, 계곡으로 보던 상황에서 점점 방구천에 대한 하천에 대한 중요성, 하천이 가지고 있는 경관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는 방구천의 암각화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념 논리로 보면 그 태평양 연안으로 연결되는 방구천이라는 하천을 따라서 어떤 특별한 경관을 찾아서 그 제작 전통이 확인이 되는 그 둘 사이에는 사실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암각화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지었고, 또 대곡리 방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기존의 국가 명승, 국보 명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을 존중을 해서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명칭, 그 다음에 지어진 명칭을 활용하는 것은 세계유산 안내서 등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서 혼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우리 유산의 그 전체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볼 수 있도록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조선시대 아름다운 경관인 방구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남쪽이죠. 대곡리 암각화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천전리 각석이 있는 형태이고, 암각화만, 그러니까 문화유산에서는 암각화만 지정을 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각화의 제작 전통을 있게 한 그 주변 경관을 포함해서 경관이 유산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설정된 경계는 그 진정성과 완전성까지 연계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 진정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유산이 진짜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완전성은 그 가치를 전부 포함하고 있느냐라는 뜻인데, 진정성, 완전성과 연계를 한 이 경계를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라는 계획까지 들어가서 이 세계유산으로 그 논리가 확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게 문화유산은 사실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비해서 그 등재 논리, 진정성, 완전성, 보호관리 요건을 설정을 하는 논리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당사국들이 그 세계유산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인력 무형문화유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고, 또 논리 구성도 굉장히 뭐랄까요? 쉽게 말해서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구천의 안각화는 등재 기준 1, 3 해서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등재 기준 1은 주로 예술 작품에 들어가는 이제 마스터피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재 기준 3은 지금은 없어졌거나 지금 사라졌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있는 어떤 문명의 독보적인 증거라든지 문화에 관한 부분을 해석을 해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등재 기준 상으로 등재 기준 1은 그림이 정말 아주 탁월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선사인들이 계속 지켜본 그 관찰력을 가지고 자신들이 사실적이고 입체적인 그림을 독특한 구도로 표현을 해놓았다. 특히 고래잡이 그리고 고래 그림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등재 기준 3은 그 바위 그림이 압축적으로 동아시아 연안 지역의 어떤 다양한 사회 단계를 정말 스냅샷을 넣듯이 그 그림과 문자가 누적된 제작 전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그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와 천자리 각석을 묶은 방구천의 안각화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지고 있는 안각화의 국제적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을 한 등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등재 기준 안에서 안각화의 활쏘기 그림이 가지는 그 속성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살필 필요가 있어지는데요. 저희 그 세계유산 추진단에서는 내년도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 위해서 부속 자료로 방구천의 안각화 도면 자료집을 최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이 도면 자료집은 지금 2022년도에 있었던 3D 정밀 스캔한 모든 자료에서 도면을 추출을 해서 기존에 있던 다른 이제 연구자들의 내용과 도면에 관한 이제 설명과 거기에서 3D 스캔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추출을 해낸 도면까지 다 포함을 해서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낸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일단 활쏘기 관련한 인물상은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에서는 3개, 천자리 안각화에서는 아니지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건 활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이제 자료가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구천의 안각화에는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가 312점,
천전 양각화가 625점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인물상의 개수, 거기에 활쏘기 장면까지 생각을 하면 인물상의 비중이 예를 들면 동물상이나 아니면 뭐 미상이라든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방구천 양각화 가져오는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른 비교 유산에 비해서는 사냥 장면이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하죠. 그럼 이제 저희 도면 자료집에서 추출을 해낸 활쏘기 관련 인물상인데요. 아까 전에 감상평도 들었지만 정말 이게 이제 국궁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특이해 보이는 화살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화살 자체가 이게 어떤 식인가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추출한 것들을 4개를 하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징은 모든 게 이제 다 4점 다 전신상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활로 보이는 어떤 도구를 다들 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마치 동물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천장 양각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곡리 방구대 양각화에 비해서는 시기가 좀 더 늦고 좀 더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걸로 보통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화살에서 활이 뽕 쏘여져서 이 동물에 이제 가서 맞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점 다 육지동물 옆에 새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바다동물 옆에는 절대 그려져 있지 않고 육지동물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현상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도상은 활쏘기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동물로 추정되는 어떤 물체 옆에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인공 흔적이 이 자리까지는 이제 인공 흔적인지를 확인하기 인공 흔적이지만 연결된 그런 이제 도상인지는 사실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동물 옆에 사람으로 같아 보이는 그 도상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활쏘기의 그림으로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사시대 사냥과 문화유산으로서 활쏘기 그림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생업이라고 해서 살아가기 위해 하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노동에서는 수렵, 어로, 채집, 농경 생활을 해왔고 생산을 위해서는 이제 의뢰나 기원하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렵, 저희가 이제 확인해봐야 되는 수렵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총이나 활, 길들인 매나 올가미 따위로 산이나 들의 짐승을 잡는 일이 되겠습니다. 통상 이제 수렵은 단백질을 제공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구를 만드는 재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생업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석기 시대에 사냥하던 대상은 구석기 시대, 우리 보통 매머드 생각하죠? 매머드처럼 그런 큰 동물보다는 그 작은 동물이나 바다 동물들을 많이 잡게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해수면 변동에 따라서 기후 변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큰 동물들은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대부분 다 사라지고 작은 동물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주로 그 잡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슴과 동물이나 멧돼지를 이제 많이 잡게 되는데 이런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활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선사시대 사냥 방법에는 창, 활, 덫, 함정, 섭은 불 피워가지고 끌어내서 이제 잡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물 사냥, 그러니까 짐승을 이용한 사냥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거는 창, 활,
이용한 사냥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후기부터 나타나는데 활 자체가 이제 나무로 만들다 보니 그게 남아있는 경우는 없고요. 남아있는 화살촉으로 이게 사용이 많이 됐구나라고 이제 공학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재료는 돌이나 뼈, 뗀 화살촉, 간 화살촉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수면 변동에 따른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소형 동물들에 맞춰서 활이 이제 조준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활과 화살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집단 사냥보다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거죠. 대형 동물의 무서운 맹수는 주로 창을 활용을 하게 되고 활을 사용할 때는 독을 묻혀서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활을 가지고 어로 행위를 하는 그런 증거는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로 안각화의 육지동물 옆에만 활 쏘기 장면이 나타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울산의 정착 수렵 채집의 어떤 특성은 좀 정착해서 하는 특성이 길고 그 다음에 고래의 활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신석기 시대에는 이런 수렵 채집이 활발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를 주로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이 됐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의 활쏘기 장면도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연관고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활이 무기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 단순히 이제 생업 활동으로서 사용되던 어떤 사냥의 개념의 활과는 또 상황이 또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방구천의 안각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의 생태 묘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사냥 장면이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게 작살은 주로 고래에서 확인이 되고 활은 육지동물을 사냥할 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문화유산에서 독보적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주제는 고래, 그러니까 해양어로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닌 어떤 일회성에 주목을 해서 고래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문화유산 부분입니다. 하지만 활쏘기를 비롯한 어떤 그런 이제 육지동물 사냥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의 알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렵 채집 문화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동아시아 신석기 시대에도 수렵 채집 문화가 계속됐다라는 걸 이 활쏘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리적 맥락에 따라서는 유라시아와 미대륙을 연결하고 선사시대 문화를 예술적 측면에서 이해해주는 보고 자료가 바로 이 방구천의 안각화가 되고요. 그래서 문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한다면 인류 문화유산으로 논리적 포커스를 어느 부분에 맞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